허환구의 라디오 오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허환구입니다. 오늘은 5.18 민주화운동 기념일이었습니다. 여야의 많은 정치인이 광주를 찾았는데요. 4년 만에 최대 규모로 치러졌고 오후부터는 수많은 참배객의 발길도 이어졌습니다. 여야를 떠나 올해 유난히 많은 정치인이 광주를 찾은 까닭, 아무래도 내년 총선을 의식했다고 볼 수밖에 없겠습니다. 정치인이 선거를 염두에 두는 걸 나무랄 수는 없겠지만요. 선거 때만 이렇게 반짝 관심을 보이고 지나고 나면 5월 광주를 두고 각종 망언을 쏟아내는 일이 반복돼서는 안 되겠습니다. 국가 기념일로 지정되고 헌법에까지 그 정신을 새기자는 마당에 여전히 북한 간첩이 선동됐다느니 하는 따위에 말도 안 되는 망언으로 광주 시민과 나아가 이 땅의 민주화를 위해 희생한 많은 이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일이 다시는 없어야겠습니다. 5월 18일 목요일 라디오 오늘,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5월 토레스를 꼭 사야 하는 이유가 있어? 우선 5년 10만 킬로미터 무상보증에 일시불 구매 시 소모품 지원도 5년. 말만 하면 실시간 내비게이션은 물론 다양한 차량 제어까지 되는 인포콘을 5년 무상 지원해준대. 실시간 내비게이션? 스마트폰 연결 안 해도? 그럼 개별 소비세도 차량 유지비도 절약할 수 있는 5월 바로 토레스 계약하러 가자. 지금 KG 모빌리티에서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관절 건강 호건음 프리미엄 골드가 사랑 가득 감사 세일을 준비했습니다. 세 박스를 구입하시면 한 박스를 더 드리는 특별한 기회. 사랑하는 부모님께 건강을 선물하세요. 1833-3399 건강기능식품입니다. 제조원 동진제약, 판매원 매일생활건강. 메르세데스 벤츠가 인증한 벤츠는 다릅니다. 198가지 품질 테스트, 24시간 긴급 출동 서비스, 1년 무상 AS까지. 이렇게까지 해야 메르세데스 벤츠 인증 중고차니까. 변함없는 클래스에 대한 믿음. 지금 전시장에서 만나보세요. 라디오 오늘 목요일 순서 시작합니다. 1부 보수의 눈으로 시사 현안 짚어보는 천하람의 천하무적, 국민의힘 천하람 변호사와 함께하겠고요. 2부 이슈 오늘에서는 야외 활동하기 좋은 계절을 맞아서 캠핑들 많이 가실 텐데요. 안전사고도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잠시 후 농업회사 법인 연우 김춘섭 대표를 연결해 보겠습니다. 이어서 진보의 눈으로 바라보는 지역과 전국의 정치 현안, 임미애의 그래도 정치, 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 임미애 위원장과 함께하겠습니다. 라디오 오늘 유튜브로도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많은 애청 바랍니다. 네, 천하람의 천하무적 시작합니다. 천하람 변호사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전남 순천의 천하람입니다. 예, 자, 오늘 43주년 5.18, 오늘 이 내용 중심으로 얘기를 좀 나눠보겠습니다. 자, 먼저 어제 광주에서 전야제가 있었잖아요. 네. 현장에 참석하셨죠? 네, 참석했습니다. 예, 어제 전야제는 어떤 프로그램이 있었고 분위기는 어땠는지 좀 짤막하게 좀 전해주시죠. 네, 이제 5.18 전야제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이제 공연들도 많이 있고요. 연극이라든지, 약간 민중가요 같은 형태의 어떤 여러 가지 퍼포먼스들이 많이 있고, 또, 여러 이제 광주 전남뿐만 아니라 전국에 있는 단체에서, 이렇게 현수막 가지고 또 깃발도 가지고 이렇게 참여해가지고 네. 조금 집회와 문화 행사가 결합된 형태라고 해야 될까요? 그러면서 또 이제 5.18을 추억하기도 하고 또 그해 사회 문제와 관련된 구호를 외치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 그런 행사인데요. 네. 이제 저는 작년뿐만 아니라 몇 번 갔었습니다만은 이렇게 이제 정치적으로 좀 나름대로 이렇게 몸집이 생기고 나서는 사실은 저희 천하용인과 함께 또 윤석 대표와 함께 처음 갔는데, 네. 일반적으로 국민의힘 정치인들이 많이 가지는 않는 걸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네. 어제 천하용인 네 분 다 같이 가신 거군요. 네, 저 이기인 후보만 이제 조부상 당한 게 있어가지고 예. 같이 못 갔고 저희 함께 갔었습니다. 어디에서 했어요? 전야제는? 광주 어디? 네, 항상 하는 이제 우리 금남로에 이제 아시아문화전당 거기 원래 이제 5.18 때 가장 이제 주요한 무대가 됐던 그쪽에서 이제 옛 전남도청 있고 전일빌딩 있고 그쪽에. 맞습니다. 전일빌딩 있고 그쪽에서 하게 되고. 예. 사실 어제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제 오전에 참배하고 이제 저희
주먹밥 만들기 행사 이런 것도 이제 오후에 그 5월 어머님들과 함께 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이제 뭐 또 연달아 가지고 전야제까지 뭐 이렇게 뭐 하루 종일 어떻게 보면은 뭐 전체 스케줄을 거의 대부분 다 하고 그렇게 왔습니다. 아유, 바쁘셨군요. 그러니까 이준석 전 대표 그 함께 했던 거 뭐 주먹밥 만들기 그건 뉴스에 나오던데 천하용인도 같이 했던 거군요. 현장에서. 네, 그렇습니다. 사실은 그 이제 뭐 저희 입장에서 뭐 뭐랄까요? 그랬던 게 이제 이준석 대표와 그 전두환의 손자 전우원 씨가 이렇게 만나는 장면이 있었습니다. 예, 봤습니다. 예. 네,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이 많이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주목도 받다 보니까, 저희가 주먹밥 만든 게 사실은 좀 묻혔는데, 네. 실제 그 바로 옆에서, 저희도 함께 주먹밥을 만들고 있었고요. 그렇군요, 예. 네, 근데 이제 사실은 전우원 씨를 좀 만나봐라. 뭐 저한테도 이제, 그런 얘기를 하신 분들도 좀 있었고, 이준석 대표도 그런 얘기를 들었다고 합니다. 근데, 실제로 저희는 전우원 씨한테 굳이 뭐랄까요. 너무 정치색을 입히는 거는 좀 안 맞는다라고 생각을 했어가지고 저희가 따로 뭐 연락을 한 바도 없고 뭐 만나자고 하거나 이런 것도 전혀 없었는데 어제는 좀 정말로 우연히 뭐 만나게 돼가지고 그게 조금 화제가 된 것 같았습니다. 근데 저는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굳이 별로 이렇게 같이 사진을 찍히는 장면을 저는 별로 그렇게 원하진 않아서 조금 약간 멀찍이서 이렇게 네, 만들었습니다. 어때 직접 얘기도 좀 나눠봤어요? 전우원 씨하고? 저는 안 나눠봤고요. 인사 정도만 했고 이준석 대표도 조금 얘기를 하긴 한 것 같은데 이제 양쪽 다 이제 조금 조심스러운 것이 있었기 때문에 그냥 열심히 주먹밥을 같이 만드는 것 같아 보였습니다. 제가 인사 보기에는. 정도만. 네. 뭐 이렇게 좀 전에 들으신 것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그 전우원 씨 그 행보에 대해서 좀 어떤 진정성 이런 게 좀 느껴지셨나요? 어땠어요? 뭐 제가 느끼는 것도 느끼는 거겠지만은 실제로 그 5월 어머니회라고 해가지고 우리 그 43년 전 5.18 때 이렇게 자녀를 잃은 어머니들로 구성된 이제 모임이 있습니다. 저희 어제 주먹밥 만드는 행사도 5월 어머니회에서 주최를 하신 거였는데 거기서도 전우원 씨를 반기시더라고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저는 그러면은 그거는 진정성이 있는 걸로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43년간 5월 어머니회의 어머님들께서 얼마나 많은 이제 5.18을 이용하려고 하는 사람들도 보셨을 것이고 와가지고 순간을 모면하려고 사과하는 척을 하는 사람들도 보셨을 것이고 뭐 여러 사람들을 보셨을 것인데 그분들께서 전우원 씨를 그래도 좋게 보고 계신다라고 하면은 이거는 어느 정도 진정성을 뭐 우리도 뭐 제가 감히 뭐 내심을 알 수는 없지만 꽤 그래도 평가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그렇게 봅니다. 우리 천하람 변호사 비롯해서 천하용인 함께 이준석 전 대표도 함께 했던 전야제. 혹시 국민의힘 그 지도부도 전야제 혹시 함께 했나요? 네, 그 제가 알기로는 이제 그 김기현 대표나 이런 분들은 오시지는 않고 사실 이제 5.18 이후에 태어난 세대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뭐 김병민 최고위원이나 김재섭 도봉갑 당협위원장이나 뭐 이런 분들 한 몇 분이 참여하신 걸로 제가 현장에서 보기도 했고 이렇게 뭐 얘기도 듣고 했습니다. 일부에서는 이걸 가지고 사실은 천하용인이 전화제에 간다고 하니까 좀 따라서 가가지고 이제 약간 김을 빼려는 거 아니냐 뭐 이런 해석이 여의도에서 일부 있었는데요. 근데 저는 그런 얘기가 좀 약간 안 맞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 좋은 거는 같이 하면은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요. 당연하죠. 누가 먼저 하고 말고 뭐 이런 거가 중요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일부 뭐 왜 그쪽에서 갑자기 온다고 하냐 뭐 이런 얘기를 저희한테 하시는 분들도 계셨지만 저는 그건 전혀 맞지 않고 우리 보수 정당의 소속인 젊은 정치인들이 또 특히 광주에 자주 오는 것, 꼭 5.18이 아니더라도, 저는 뭐 그 자체가, 우리 지역주의 완화에 분명히 도움이 된다, 그렇게 봅니다. 네. 자, 오늘 아침 비가 추적추적 내리는 가운데 기념식이 있었는데, 뭐 윤석열 대통령 참석했고, 국민의힘 뭐 지도부 전원이죠? 전원 다? 일부 빼. 김재원 태영호 의원은 안 왔죠, 오늘? 그 두 분은 이제 안 오는 게 오히려 또 나은 분들이 있기 때문에. 안 왔고, 그 두 분 제외하고 대부분 다 왔고, 국회의원들도 대부분 다 왔고, 야당 의원들도 많이 참석했던가요? 네, 뭐,
어느 정도 오셨던 것 같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네. 화면에 나오던데. 예, 맞습니다. 많이 참석하진 않았나 보네요. 그렇게? 근데 이제 아마, 그것이 이제 민주당이나 정의당이 5.18 민주화 운동 기념식에 오는 거는 별로 뉴스거리가 아닙니다. 그렇죠.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분들이 몇 명이나 오시는지를 별로 우리가 주의 깊게 안 봐서 그렇지 아마도 많이 오시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예. 어쨌든 이렇게 국민의힘 의원들 광주로 대거 이동했는데 이런 적극적인 모습이 어떻습니까? 광주 또 호남 민심 다독이었다고 보시는지요? 네, 뭐 어느 정도는 도움이 될 겁니다. 특히 이제 대통령의 참석 여부가 막판까지도 조금 뭐 경호 엠바고 때문이겠지만은 알려지지 않았었는데 저희가 사실 어제 가서 이제 참배를 할 때 보니까 예. 대통령 오시겠구나 싶더라고요. 아, 예. 예, 경호가 굉장히 삼엄하고 이렇게 몸이 좋으신 이렇게 탄탄하신 분들이 뭐 저녁에 깔려 있으셔가지고 저희 예. 보고 이거는 무조건 대통령 오시는 거다 그랬는데. 예. 어찌됐든 간에 대통령께서 매년 오겠다. 또, 우리 자유민주주의를, 사랑하는 모두가 뭐 광주에 뭐 5월 정신을 같이 공유하는 거다. 이런 메시지를 2년 연속으로 내주셨기 때문에 뭐 당연히 도움이 될 것이고요. 그렇죠. 다만 아쉬운 것은, 김재원 최고위원의 어떤 이런 문제만 없었다라면, 이런 부분들이 훨씬 더 진정성 있게 평가받았을 것이고, 또 저희가 43년 전에 5월을 이야기하는 것을 넘어가지고, 지금 현재 광주가 직면하고 있는 여러 어려움들에 대해서 조금 더, 정말로 좀 몸에, 피부에 와닿는 문제들을 조금 더 이제 진척돼서 풀어나갈 수 있었을 텐데, 예, 그 중간중간에 하여간 좀 이렇게 좀 재뿌리는 사람들이 있어가지고, 아쉽습니다만은 뭐, 그래도 많이 좀 5.18 민주화 운동 그 자체에 대한 부분은, 좀 회복이 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예. 자, 국민의힘 의원들 대거 광주로 이동했고 대통령도 2년 연속 참석하시고 참 좋은데 자, 네. 한국갤럽에서 실시한 조사가 하나 있는데 KBS 광주총국에 의뢰해서 5월 10일부터 11일까지 조사한 중앙선거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되는데 자, 여기 조사 내용 보니까 이렇게 정부 여당의 5.18 관련 정책이나 행보가 이게 얼마나 진정성이 있다고 느끼냐는 질문이 있었는데 진정성 없다는 부정적인 답변이 71.6%나 나왔고 긍정적으로 본다는 답변은 17.8%에 그쳤습니다. 네. 상당히 부정적인 답변이 예상 외로 높네요. 네, 그렇습니다. 아마도 이제 지금까지 불신의 기억이 굉장히 깊게 새겨져 있기 때문일 겁니다. 네. 사실 우리가 단순히 5.18 민주화 운동의 문제만 놓고 보더라도 사실은 이제 5.18을 국가기념일로 지정하고 지금 현재 민주묘지를 조성하고 하는 그런 큰 역할을 YS 때 사실 했었습니다. 많은 부분을. 네. 그러니까 지금의 보수 정당이 어찌 보면 5.18과 관련한 여러 가지 또 뭐 5.18 특별법 제정이라든지 이런 거 관련해가지고 많은 역할들을 했었거든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찌 보면은 사이사이에 여러 망언들이 터져나왔고 또 꽤 많은 경우에는 그런 망언들에 대해서 적절한 조치를 잘 못했었습니다. 과거에 뭐 김진태, 임순례 뭐 이런 사람들의 경우에서 보더라도 저희가 당이 조속한 어떤 적절한 처리들을 못 해왔었기 때문에 광주 전남에 계시는 많은 분들은 이거 뭐 와가지고 뭐 좋은 말 늘어놓고 뭐 하고 하더라도 결국은 또 5.18을 폄하하려고 하는 세력을 잘 못 버리고 가는 거 아니냐라는 그렇죠. 불신이 좀 오랫동안 이게 새겨져 있습니다. 예. 그래서 김재원 최고위원이 이번에 최근에도 또 5.18 관련한 어떤 발언이 있었을 때 여론이 민감하게 반응했던 것이고 아마도 저희 윤석열 대통령이나 정부 여당이 5년 이상 좀 일관성 있게 좀 진정성을 꾸준히 보여드려야 예. 지금 뭐 10% 후반에 있는 그런 어떤 신뢰 수준이 조금 더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한 50% 정도는 되지 않을까, 뭐 그렇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중간중간 망언도 있었고 또 하나 이거 뭐 얘기하지 않을 수 없는 게 그 김광동 진실화해 위원장이라든가 뭐 네.
박민식 보훈처장 같은 경우 예. 이 두 분 같은 경우 그 5.18에 대해서 뭐 망언 수준 아니겠습니까? 뭐 5.18 때 북한군이 개입했다는 등 또 5.18 특별법은 위헌이라는 등 이런 어떤 소신을 가진 이런 사람들을 주요 직책에 임명했다는 이것도 좀 상당히 큰 부분 아닐까요? 저는 우선은 이제 5.18 특별법 관련해가지고 하는 발언은 그냥 뭐 망언 수준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저도 5.18 민주화 운동을 존중하고, 뭐 5.18 민주화 운동을 헌법에 수록하거나 폄하하는 사람을 처벌하는 것, 뭐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지만은 저는 그거는 토론을 해볼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저는 만약에 김재원 최고위원이 5.18 민주화 운동 헌법 수록 문제를 그렇게 정말 수준 낮게 이거 뭔가 조상묘도 판다는 식으로 아주 우스꽝스럽게 표현한 것이 아니라 5.18 민주화 운동을 존중하지만 너무 최근에 어찌 보면 근래에 있었던 한국 현대사이기 때문에 헌법에까지 수록하는 것은 뭐 나는 그렇게 적절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정도의 발언이었다면 저는 할 수 있는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아, 그래요? 예, 헌법에 넣을지 말지는 토론이 가능한 영역이거든요. 그리고 5.18을 폄하하는 것을 사회적으로 비판하는 걸 넘어서 형사적으로 처벌까지 할 것이냐도 저는 토론이 가능한 영역이라고 봅니다. 네. 다만 이제 말씀하신 그 어떤 북한 개입설 이런 것은 사실은 좀 너무 근거 없이 이제 이 5.18을 폄하하려는 목적인 것이 좀 많이 보이기 때문에 저는 뭐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을 물론 저는 개인적으로 반대합니다만은 글쎄요 뭐 또 사람마다 생각이 또 있을 수 있는 것이어가지고 저는 아무튼 너무 우리가 또 발언을 가지고 뭐 이 어떤 특정 사람을 완전히 이 사람은 몹쓸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을 사실 저는 쏙 좋아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 5.18과 관련한 워낙이 아픈 역사와 또 폄하가 계속 이어져 왔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특히 진실화해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우리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는 인물을 썼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은 있습니다. 자, 이재명 대표가 그 5.18 민주화운동 헌법 전문 수록을 이제 지킬 때가 됐다. 내년 총선 때 원포인트 개헌을 하자 이런 입장을 냈는데요. 이 제안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거는 저는 그 헌법 개정이나 아니면 그 5.18 민주화 운동의 헌법 수록을 너무 좀 가볍게 다루는 태도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제 쓰고 있는 헌법이라는 것이 87년도에 만들어진 건 아니겠습니까? 예. 우리가 하나의 헌법을 개정할 때 보면은 헌법 개정이 몇 공화국인지를 나누는 기준이 됩니다. 예. 헌법을 개정하면서 5공화국에서 6공화국으로 넘어오고 그것이 지금 이어지고 있는 것인데 그런 정도로 헌법 개정이라는 것은 굉장히 한 시대를 정리하는 그런 막중한 작업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원포인트 개헌 이런 얘기 자체를 그렇게 좋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개헌을 하기 위해서는 어마어마한 시간과 노력과 국민들의 투표와 이 많은 절차들이 들어가는데 5.18 민주화 운동을 넣기 위해서만을 하는 원포인트 개헌보다는 저는 우리 어떤 87년 이후에 우리 사회의 여러 변화들을 제대로 반영하면서 그 중에 일부로서 우리 5.18 민주화 운동을 자랑스러운 헌법 개정의 중요한 한 부분으로서 넣어야 되는 것이지 이거를 급하게 뭐 할 일은 저는 아니다. 그리고 사실 헌법에 넣느냐 안 넣느냐 어찌 보면 중요하지만 그거 이상으로 중요한 것은 사실은 우리가 실제로 5.18에 대해서 사회적으로 어떤 공감대를 이루느냐 하는 것이거든요. 예, 그래서 저는 헌법에 넣는 문제만 가지고 이런 식으로 뭔가 5.18을 넣기 위한 원포인트 개헌하자. 이거는 저는 좀 너무 정략적인 주장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습니까? 이 원포인트 개헌을 해도 공화국이 바뀌는 겁니까? 혹시? 원칙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원칙적으로는 개헌을 그렇고. 할 때마다 이제 사실은 그것이 뭐 물론 그것도 학자들이 생각하고 뭐 평가하기 나름이겠습니다만은 뭐 예를 들면 그런 주장들이 있습니다. 대통령 중임제를 위한 원포인트 개헌을 하자. 뭐 굉장히 다양한 원포인트 개헌이라는 얘기들이 나오는데 사실은 그게 잘 안 됩니다. 왜냐하면 헌법 개정이라는 거는 말씀드린 것처럼 엄청난 그 에너지가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이왕 할 거면 뭐 이런저런 부분들을 좀 같이 손보는 형태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헌법 개정하려면 국회 일단은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죠, 재적의원. 네, 거기도 맞습니다. 찬성을 해야 되고 또 국민 투표까지 붙여야 되는 거고 네, 그런 절차가 그래서 있는 아무리 거고. 원포인트 개헌이라도 그 절차 자체는 다 똑같이 거쳐야 됩니다. 그래서 이왕 헌법 전문에 수록하려면 내년 총선이 있으니까 어차피 국민 투표가 있으니까 그때 네.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어서요. 어차피 근데 대통령도 아마 그렇게 뭐 되면은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저희가 헌법 개정이라는 거는 보통 10년에 한 번 하기 어렵습니다. 네. 그러면 한 번 그런 식으로 원포인트 개정을 하게 되면은 나머지 부분의 개정을 위한 동력들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예. 네, 그래서 사실은 말씀드리는 것이지, 저도 뭐 5.18 민주화 운동뿐만 아니라 우리 역사의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뭐 부마 항쟁이라든지 뭐 87 항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좀 총망라해가지고 우리의 민주화 역정을 헌법에 멋지게 기록하는 거 저는 되게 좋다고 보거든요. 근데 예. 그것만을 위한 헌법 개정은 제가 봤을 때는 조금 우리 헌법 개정 전체 에너지를 좀 떨어뜨릴 수 있다 그렇게 그렇군요. 봅니다. 예. 5.18 헌법 전문 수록이 반대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좀 더 신중하게 잘 준비해서 하자. 뭐 이런 이 말씀까지 듣겠습니다. 네. 자, 지금까지 천하무적 천하람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라디오 오늘 잠시 후 2부에서 뵙겠습니다. 가구 살 땐 꼭 한번 가보자. 안동 명품 가구 백화점. 흑표 흑침대, 양성국 갤러리, 금성침대, 한국 가죽 소파, 장수돌 침대. 다양한 브랜드 가구를 한 곳에서 쇼핑할 수 있는 대형 가구 전시장. 안동 명품 가구 백화점. 네 얼굴 와 글로? 야근한다고 티다. 네 월급은 와 글로? 최저임금은 안 오르지. 물가는 오르지. 내가 진짜 박스 죽겠다. 물가는 내리고 최저임금은 올리고 민주노총 경북지역본부가 앞장서겠습니다. 1577-2260. 안동과학대학교에서는 6월 12일까지 지역산업연계 바이오 백신 인력 양성 과정 교육생을 모집합니다. 신청 자격은 만 18세부터 만 39세 이하의 경력단절 또는 미취학자로 안동시에 거주 중이거나 안동시 교육기관 졸업생 또는 졸업 예정자라면 누구나 지원 가능하며 교육비는 전액 무료입니다. 교육생들에게는 월 100만 원의 교육지원금을 지원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안동과학대학교 홈페이지를 참조하시거나 전화 054-851-3539번으로 문의 바랍니다. 여러분의 많은 지원 바랍니다. 라디오. 네, 6시 28분 10초 지나고 있네요. 라디오 오늘 2부 이슈 오늘 시작합니다. 야외 활동하기 좋은 계절 5월입니다. 캠핑을 떠나는 분들도 많으신데요. 종종 사고가 발생하고 있어서 안타깝습니다. 얼마 전 봉화의 한 하천에서 캠핑하던 부부가 비로 인해 갑자기 불어난 불에 사고를 당하기도 했는데요. 자, 해마다 우리 지역에서 캠핑 축제를 열고 있는 농업회사 법인 연우 김춘섭 대표를 연결해서 캠핑 안전에 대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김춘섭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어떻습니까? 5월은 캠핑하는 분들 많은 계절이죠? 예, 5월은 본격적으로 야외 활동이 많아지는 시기라 할 수 있습니다. 캠핑뿐만 아니라 다양한 야외 활동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긴 시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4월 말부터 캠핑장 예약하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그래서 500만 캠퍼들이 지금 설레이는 계절이 온 것 같습니다. 아유, 벌써부터 주말에는 예약이 어려울 정도로 그렇게 캠핑들을 즐기고 계신데, 자, 근데 얼마 전에 안타까운 소식이 있었는데 봉화군 소천면 일대 하천에서 캠핑을 하던 30대 부부가 갑자기 불어난 불에 휩쓸려 사망한 사건인데요. 뉴스 아마 보신 분들 많이 계실 텐데, 자, 이렇게 순식간에 캠핑이 재앙이 되기도 한단 말이에요. 이번 사건 소식 듣고 어떤 마음이 드셨어요? 먼저 고인이 되신 두 분의 명복을 빕니다.
이분들은 차박을 하신 것 같은데요. 예. 차박은 그 캠핑장이 아닌 자연이 경관이 좋은 곳에서 강가나 바닷가, 주차장 등 이런 곳에서 많은 차박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봉화의 사례는 하천 상위에서 캠핑을 하게 되는 경우에는 일기예보를 항상 체크해야 합니다. 예. 이분들은 일기예보를 체크 안 하신 것 같고 하천 상위에는 지형적 특성에 따라 비가 내리면 수위가 급격하게 상승하고 물살도 아주 강해집니다. 또 고립되거나 인명 피해가 발생하는 위험이 큰 곳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자연과 함께 즐기는 모든 활동은 자연에 대한 이해가 중요하고 위험에 대한 대비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 날씨 체크 반드시 좀 하셔야 되겠고. 그런데 이렇게 하천 주변에 캠핑하는 게 원래는 이거 안 되는 거죠? 기본적으로 금지된 행위고요. 그렇죠. 하천법 위반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캠핑이나 낚시를 하면서 취사를 하게 되고 환경에 좋지 않는 영향을 주게 되니까 산불 위험에 초래도 하고 쓰레기를 버리는 문제, 세대를 이용하여 수질을 오염시키는 문제도 발생하고 여러 가지 위험에 도취할 수 있는 경우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하천뿐만 아니라 경치가 좋은 장소에서 있는 주차장이나 공터, 공원 등에서 금지된 캠핑이 많이 행해지고 문제를 많이 발생시키고 있는 사항입니다. 일부 캠퍼들의 자성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렇죠. 뭐 환경 문제, 안전 문제, 이거 꼭 좀 신경 쓰셔야겠습니다. 자, 안전한 캠핑을 위해서 꼭 지켜야 할 수칙이 있다면 이것만큼은 꼭 지켜야 된다 하는 게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은 야영과 취사가 허용된 장소에서 캠핑을 즐기는 게 먼저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안전 관리자가 있고 캠핑을 하기 위한 기본 시설들이 갖춰진 곳에서 캠핑을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고요. 캠핑 시에는 소화기, 일산화탄소 경보기, 구급약은 필히 지참해야 합니다. 그러니까요. 예, 우선은 야영 취사가 허용되는 장소에서 해야 된다. 그리고 가능하면 안전 관리자가 있고 기본 시설이 갖춰진 곳, 이렇게 강조를 해주셨네요. 자, 얼마 전부터 캠핑하다가 화재가 발생하는 경우도 꽤 있던데요. 각종 조리기구부터 뭐 모닥불, 전기용품 사용도 많이 늘었기 때문인 것 같은데 화재 예방 위해서 어떤 점에 주의해야 될까요? 기본적으로 장비에 대한 기본 상식을 갖고 계셔야 됩니다. 특히 취사나 난방을 하기 위해서 하기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은데 부탄가스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체결이 제대로 되었는지 두 번, 세 번 확인을 하시고 조리를 하시고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주변에 또 우리 애들이 같이 움직여서 야외 활동을 하다 보니까 항상 하기 주변에는 우리 애들 안전 장치를 만들어 놓고 캠핑을 하시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참고로 국가화재 정보 시스템에 보면은 2020년부터 2022년까지 화재로 3명이 사망을 했고요. 20명이 다쳤습니다. 캠핑 중에요? 그리고 2020년 40건인 화재가 지난해 71건으로 1.6배가량 상승을 했고요. 원인을 보면은 정기적 요인이 43건이고요. 불씨 등 하원 방치가 32건이고 기계적 요인이 21건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아유, 그렇군요. 이렇게 사고가 늘었다는 건 그만큼 또 캠핑 인구가 늘었다는 그런 반증이 될 것도 같고요. 조심하셔야겠습니다, 정말. 자, 종종 가스 중독 사고도 발생하잖아요. 이건 왜 이렇게 발생하고 어떻게 예방해야 될까요? 기본적인 장비를 갖추신 분들은 덜한데 일단은 쌀쌀하니까 모닥불 피웠던 것들을 또 술도 드시고 하다가 보니까 이제 텐트 안에다가 설치를 하시고 주무시는 경우에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사망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그리고 난방용 난로를 사용할 때나 텐트에 한기구를 좀 넉넉히 사용을 하셔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환기를 하지 않으니까 추우니까 밀폐되어서 그렇죠. 그리고 원칙적으로는 잠자기 전에는 난로나 이런 화재 위험성이 있는 것들은 다 소각을 하시고 확인을 하시고 그렇죠. 그리고 일산화탄소 경보기는 필히
설치를 하시고 주무셔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일산화탄소 경보기 반드시 갖춰야 된다는 거 강조를 해주셨고 난로 끄고 자는 게 맞는데 추우니까 켜고 주무시더라도 환기구는 반드시 확보하고 주무시라는 그런 당부의 말씀 다시 한번 강조해 주시네요. 자, 이렇게 안전을 강조하다 보니까 캠핑의 위험성만 너무 부각시킨 것 같아서요. 안전에만 주의한다면 캠핑이 얼마나 매력이 많은 레저 활동입니까? 이 캠핑의 매력과 장점 뭐 어떤 걸 들 수 있을까요? 캠핑은 대표적인 가족 중심 아웃도어 활동입니다. 일상생활에서 벗어나 자연에서 가족끼리 강한 스킨십도 하고 그동안 못했던 대화를 충분히 할 수 있고요. 여러 가지 활용도가 많은 레저 활동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주식회사 연우 대표신데 이 연우에서는 해마다 캠핑 축제를 개최한다고 들었는데요. 올해 계획은 어떻게 됩니까? 일전에 이제 문경 탑사발 축제 기간에 국민 여가 캠핑장에서 2번 캠핑 축제를 진행을 했고요. 예. 예, 영양군에서도 여러 번 캠핑 축제가 준비되고 있습니다. 저희들 캠핑 축제는 2박 3일 캠핑장 안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주변 관광시설들이나 연계해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고요. 지역 축제와 연계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지에서 오시고자 하는 손님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렇군요. 얼마 전에 그 문경 찻사발 축제 기간에 이때 정말 많이 오셨죠? 캠핑. 네. 그렇죠. 예, 아주 성황리에. 자, 끝으로 당부하거나 덧붙이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요? 안전사고에 관한 건 앞전에 말씀을 드렸으니까 저는 장비를 좀 아껴 쓰고 좀 대물림할 수 있는 문화를 만들었으면 좋겠고요. 그런 소비 패턴이 너무 빨라지다가 보니까 일회용처럼 생각하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좀 다른 사례처럼 대물림해서 아들이나 딸들한테도 물려줘서 장비를 또 사용할 수 있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예, 오늘 도움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농업회사 법인 연우의 김춘석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대표님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라디오 오늘에서는 청취자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서 발생한 사건 사고 소식이나 함께 토론하고 싶은 내용을 안동 MBC 홈페이지 라디오 오늘 게시판에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전화와 문자 참여도 하실 수 있습니다. 전화는 851국에 7191번, 문자는 샵 0913번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문자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네, 인미의 그래도 정치 시작합니다. 오늘도 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 인미애 위원장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임미애입니다. 예, 오늘 5.18 민주화운동 기념일인데요. 여야 정치권이 광주로 총집결해서 5월 정신을 강조했습니다. 특히 국민의힘 분위기도 좀 예전과 많이 다른 것 같은데 아무래도 다가오는 총선 의식했다 이렇게 봐야 될까?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저도 그렇게 보입니다. 네, 이번에 소속 국회의원 전원 기념식 참석해라 이렇게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광주에서 현장 최고위까지 열었고 그런데 이제 이게 말씀하신 것처럼 다가오는 총선 의식한 거 아니냐라고 이렇게 보는 게 그동안 극우 세력하고 손잡고 전당대회를 치렀다는 의혹이 있었고 또 최고위원들 잇따른 망언으로 당이 극우 세력을 등에 업고 있다라는 의혹이 이제 중도층 내에서 굉장히 확산되어 있는 상태니 총선 앞두고 중도층 끌어안기가 급선무 아니겠어요. 그러니 오늘 하루만이라도 광주를 가야 하는 것 아닐까 이렇게 생각해요. 예, 우리 인미애 위원장님도 오늘 어떻게 보내셨어요? 저는 지금 여기 안동의 시민단체들, 그 다음에 5.18 유공자회 이렇게 함께 하고 있는 문화의 거리에서 기념식에 지금 참석하고 있고요. 예. 저는 광주는 가지를 못했습니다. 그 대신 저희는 다음 주 정도에 청년들하고 한번 방문을 할 계획입니다. 그렇습니까? 다음 주에. 네. 자, 인미애 위원장은 이제 지역을 지키고 계시는군요. 이제 5.18. 근데 이게,
저는 이번에 보면서 이 5.18 기념사도 좀 들어보기는 했지만 이게 근데 아직 대통령이나 정부 여당이 5.18 왜곡 폄훼에 대해서 별 문제의식이 없어 보여요. 왜냐하면 여전히 대통령 주변에는 5.18과 관련돼서 왜곡하고 겸해하는 발언을 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김광동 진실화해위원장, 박민식 보훈처장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고. 네네. 뭐 그전에 있었던 그 노재승 씨. 노재승 씨. 국민의힘 공동선대위원장으로 영입되었다가 5월 단체들 반발로 사퇴했는데 이런 분들을 옆에 계속 두고서 중요한 역할들을 좀 맡기고 있다는 것 자체가 아직까지 5.18 정신에 대해서 제대로 인식하고 있지 못한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예, 저도 좀 그게 좀 많이 아쉬운 그런 대목인데. 자, 오늘 이재명 대표가 제안을 했습니다. 5.18 정신 헌법수록 원포인트 개헌으로 하자. 네. 이건 뭐 윤석열 대통령도 약속했던 부분이라서. 예, 맞습니다. 뭐 그냥 잘 처리가 될 것 같은데. 근데 지금 여야 분위기가 좀 다른 것 같아요. 여권에서는 좀 반대하는 분위기죠, 지금? 예, 뭐라 그랬냐면, 이 야권의 원포인트 개헌 제안은 비리에 얼룩진 정치인들의 국면 전환용 꼼수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거를 계속 국민을 바라보고 정치를 하지 않고 이재명 대표를 바라보고 정치를 하려고 하는 대통령 모습을 또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오늘 대통령이 진정성이 있었다면 기념사에서 5.18 정신 헌법 전문에 넣겠다는 공약 지키겠다라고 선언을 했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역사를 왜곡하는 세력하고는 단절하겠다 이런 의지가 기념사에 반영이 되어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은 단 한 줄도 없고 오히려 자유와 민주주의 위협하는 세력과 맞서 싸우겠다 이렇게 그 자리에서 얘기를 하니 저게 도대체 지금 누구를 향해서 하는 말일까? 오히려 정권에 비판하는 목소리에 재갈을 물리려고 하는 협박성 발언 아닌가라는 의혹을 낳을 정도로 기념사가 좀 그랬거든요. 그래서 담아야 할 내용을 담지 못하고 오히려 민주당의 제안을 이참에 대승적인 차원에서 받아들이고 나의 공약이기도 했으니 이번에 하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했으면 참 환영받는 기념사였을 텐데 그렇죠. 좀 아쉽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이제 대통령이나 아니면 여당 쪽에서 먼저 이 원포인트 개헌하자 이렇게 제안했으면 어땠을까? 이게 더 보기가 좋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 그러면 아마 윤석열 대통령 다음 주에 지지도가 확 올라갈걸요? 그래서 이 근데 이슈를. 왜 번번이 이렇게 때를 놓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슈를 먼저 선점당해서 반대하는 거 아닌가 뭐 이런 좀 해석도 좀 되더라고요. 제가 개인적으로 보면은. 그렇죠. 자, 그건 그렇고 김남국 의원에 대한 국회 윤리특위 절차를 둘러싼 여야 간의 이견이 지속되고 있는데요. 자, 지금 이 문제 좀 어떻게 보십니까? 이거는 근데 자문위 의견 청취하는 건요. 국회법 46조에 명시되어 있는 조항이에요. 이게 자문위를 꼭 거쳐야 됩니까? 아니면 안 거쳐도 됩니까? 아니요. 의무조항이에요. 의무조항이에요? 예. 의무조항이면 이걸 생략할 수 있는데 이게 의무조항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차상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서는 윤리심사 자문위원회 의견을 듣는 절차가 있는 거고 이때 윤리특위는 자문위의 의견을 존중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 윤리심사 자문위라는 거는 이 기구는 국회의원들로 구성된 게 아니라 외부 인사들로 구성된 위원회죠.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자문위가 한 달 안에 의견을 제출하게 되어 있고 자문위 요청이 있을 때 위원장하고 간사가 협의해서 기한을 연장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이러니까 국민의힘에서는 이렇게 되다가는 무한정 징계 처리가 늦어질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해서 이 절차를 뛰어넘고 본회의 곧바로 올리자라고 얘기하는데 아무리 급해도 민주당도 징계 요구안을 올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징계를 피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진정성을 알아준다면은 절차는 따라야 하는 것 아닐까요? 아무리 급하다고 법을 다루는 국회의원들이 절차 무시하고 일 처리하면
나중에 혹시 뭐 가처분 소송 뭐 그럴 리는 없겠지만 그렇죠. 가처분 소송이나 이런 것들이 절차상의 문제 제기가 또 들어오면 그렇죠. 그때 이것은 방어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 예. 뭐 감정에 따라 속도 내려고 서둘러야 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절차대로 진행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아무리 뭐 민심이 들끓고 있다고 한들 절차는 지켜야 되는 거니까요. 그래서 네네. 윤리심사 자문위를 거쳐서 징계를 해야 된다라고 보시는 거고, 그나저나 지금 윤리특위에 그 제소된 건이 38건이 더 있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이건 뭐 그냥 이렇게 흐지부지 넘어가는 겁니까? 뭐 어떻게 이 안에는 또 태영호 의원도 있잖아요. 그렇죠. 이게 그동안의 윤리위가 보면은 의원들을 징계해야 되는 거다 보니 아하. 예, 판단의 기준이 아무래도 자신들의 정파적인 입장, 뭐 당의 관점에서 이게 처리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실제로 이게 이제 임기도 1년밖에 안 남았잖아요. 그러니까요. 예. 예, 이게 처리가 될 것이다라고 믿는 사람은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아, 회기가 임기가 끝나면 자동 이게 없어져 버리는 그렇죠. 거겠죠? 자동 폐기되는 거죠. 폐기가 되는 거겠죠. 예. 네네. 태영호 의원 건 같은 경우는 다른 37명 몰라도 태영호 의원과 김남국 의원은 좀 처리해야 되는 거 아닐까 모르겠네요. 신속히. 그러니까 그거는 그 운영위에서, 그러니까 윤리위의 위원장하고 간사단에서 그 문제가 협의가 되어야 되는데, 예. 아마 국민들의 여론이 다른 건 몰라도 이거는 처리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여론이 좀 비등해지면 그래도 윤리위가 조금 움직일 것 같은데 그렇지 않으면 속성상 넘어가고 싶은 게 의원들 속성 아닐까요? 그렇죠. 자, 한동훈 법무장관 어제 취임 1년이었는데 화면에서 보셨죠? 그 법무부 청사 앞에 그 계단에 꽃다발이 쭉. 엄청나더라고요. 전 그거 보면서 마치 조국 사태 때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 당시였나요? 이렇게 쫙 있었잖아요. 화환인가요? 그렇죠. 화환이 쫙 있어 도로에. 그거 생각이 났는데 이 모습 어떻게 보셨습니까? 한동훈 장관 지난 1년 좀 평가를 해주셔도 좋겠고요. 이게 전 이분을 보면 과유불급이라는 단어가 떠오르는데요. 예. 국회에서 보여주는 모습이나 시민단체와 설전을 벌이는 모습이나 본인한테 오는 공격은 조금도 참지 못하고 이렇게 서로 공격적으로 나서는 모습을 보면서 이분한테는 지나친 건 모자라는 것보다 못해 이런 얘기를 꼭 해주고 싶은 마음이 좀 있습니다. 근데 여당이 대선 주자가 없었잖아요. 그러다 보니 바깥에서 윤석열이라는 사람을 대선 주자로 만들었고 그 과정을 이렇게 경험한 상태에서 지금도 국민의힘 내에서는 이렇다 할 대선 주자가 없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지지자들 중심으로 해서 다시 한동훈을 그렇게 만들려는 지지자들 움직임이 아닐까. 그리고 거기에 또 적극 본인이 부응하는 모습을 보이는 거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과유불급이다. 이 얘기를 좀 드리고 싶고요. 그나저나 지난번에 2022년인가요? 5월달 국회에서 검찰 수사권 축소법. 검수완박법. 그렇죠. 6대 범죄에서 2대 범죄로 검찰 수사권을 축소했었는데 그거 헌재에서 이거 판결이 났잖아요. 혹시 서로 국회에서 절차상의 문제가 있었다 하더라도 입법권을 가진 국회가 검찰의 권한을 제한할 수 있다라는 취지로 판결이 났잖아요. 그러면 시행령 개정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아직까지도 시행령을 개정하지 않고 검찰의 수사권은 훨씬 더 강화된 상태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작년 이맘때쯤 검수완박법 통과했는데 절차상에 약간 문제는 있었지만 인정된다. 그렇게 났는데 그래서 지금 시행령을 고쳐서 6대 범죄를 수사를 다 하고 있는 거죠, 지금 검찰이. 다 하고 있죠. 그 법조항에 있는 등이라는 문구를 이용해서 그렇죠. 시행령으로 6대 범죄 다 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그러니까 되니까 시행령을 고쳐야 되는데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시행령을 고치지 않아요. 그러면 법은 못하게 되어 있는 거고 시행령이 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시행령에 의해서 사건 조사를 받고 재판에 회부된 누군가가
이거는 시행령 정치다. 법에 없는 건데 검찰이 나를 불법으로 기소를 했다라고 해서 소송을 제기하면 이건 문제가 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시행령 상위 법령이 법률이니까. 그렇죠. 그렇죠. 예. 그래서 법률을 이거는 따라야죠. 예. 한동훈 장관이 이거 시행령 손 봐야 됩니다. 그런데 아직도 저러고 버티는 걸 보면은 저는 결코 이 지난 1년간의 평가를 했을 때 좋은 점수를 줄 수가 없는 저분은 장관이 아니라 그래서 국무위원이 아니라 그냥 여전히 검찰 수사를 담당하고 있는 검찰이구나라는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군요. 예. 자,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시찰단 얘기를 좀 해보겠는데, 자, 네. 지금 다음 주 화요일이죠. 23일부터 3박 4일 일정으로 일단은 뭐 일정만 결정이 된 것 같은데 그 실무 협의가 이게 결론이 안 나고 있네요. 보니까 한 두 차례 그러네요? 했는데 장시간 네. 협의를 했는데 결론은 못 내리고 있는데 이거 왜 이렇게 되고 있는 겁니까? 아니, 그러니까 이게 우리 쪽에서 시찰단에서 이제 우리가 가보겠다라고 요구한 것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시설과 정보 목록, 공개해야 할 정보 목록에 대해서 네. 우리는 전달을 했는데 일본은 허용할 수 있는 부분은 노력해보겠다. 그렇게 얘기하면서도 실제로는 내부 협의 거쳐야 한다면서 답을 주지 않은 상황이고요. 예. 그래서 어저께 화상회의로 4시간에 걸친 회의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결국은 최종 타결이 이루어지지 못했고 그 결과 일본 측이 최종 통보한 시찰 가능한 시설들만 돌아보게 되어 있는 상황이 된 거죠. 이거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그러니까 결국 우리 국민들이 궁금해하는 후쿠시마 원전에서 오염수를 시료를 직접 채취해서 검증을 한다거나 수산물의 안전성을 확인하기 위해서 바다 생태계에 대한 생물학적 영향 조사를 한다든가 이런 거는 전혀 못한다는 말이 되는 거고 거기다가 더 과거는 정부가 뭐라 그러냐 하면 일본이 부정적이라는 이유로 민간 전문가가 참여하기 어렵다고 밝히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 민간 전문가가 참여하지 못한다는 말은 원자력 산업의 우호적인 전문가들만이 시찰단의 주류가 되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우려를 안 할 수가 없고 이쯤 되면 시찰단이 아니라 저는 방류 면제단 이렇게 이름을 바꿔야 되는 거 아닌가 생각합니다. 방류 면제단이다. 그러니까 거기 방류 면제부단. 면제부단이다. 네, 그러니까 방류하는 거 면제부 주기 위한 요식행위에 불과한 거죠. 그러니까 이 시찰단이 얼마 전에 누굽니까? 옥스퍼드대 명예 교수인가요? 네. 1리터도 마실 수 있다 그 자리에서. 100리터도 그 후쿠시마 오염수 자기 그냥 마실 수 있다 이런 사람들만 간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정부에서 파견한? 그렇죠. 이게 그럼 마셔봐야죠. 그분들. 마셔서 몸에 한 10년, 5년 내지 10년 동안 건강 상태를 관찰하고 이게 그리고 이제 방사능이라는 게 반감기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물질이 점점 독성이나 이런 것들이 줄어드는 그 반감기를 감안한다면 사실 지금 방류가 문제가 아니라 저장되어 있는 탱크에 더 오래 저장해 두는 게 맞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1리터 마시고 한 5년에서 10년 정도 자기 몸에 변화가 있는지를 관찰을 하고 그로 인해서 검증된 것을 객관적으로 자료를 내놓고서 국민들을 설득한다면 받아들일지 모르나 말이 안 되는 거죠, 이거는. 자, 이제 내일부터 3일 동안 G7 정상회의가 일본에서 있는데 거기에 이제 식재료가 또 후쿠시마산이 다 올라간다고 하는데 정말 실제로 후쿠시마산 식재료가 올라갈지 각국의 정상들이 그거를 다 먹을지 아니죠. 좀 지켜봐야겠네요. 그거는 저는 시간이 다 그러지는 됐어요. 않을 거라고 봅니다. 다음 주에 또 얘기하죠. 이 얘기는. 자,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 임미애 위원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